간밤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100선도 무너졌습니다. 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근로 사업소득 증가에도 가구 월평균 소득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테이퍼링 시사에 코스피가 4개월여 만에 3,100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며 연내 테이퍼링을 가시화했습니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위축됐고 코스피 역시 전거래일 대비 1.93% 내린 3,097.8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267억 원, 4,154억 원씩 각각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7,98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2.93% 급락한 991.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코스닥도 2개월여 만에 천선을 내줬습니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상위 2% 하는 4사 오입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된 건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여야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해 11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9년 도입된 뒤 집값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세 성격의 종부세가 보통세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과세 기준 조정의 이유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4사 오입 논란 속에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2억 원 기준을 주장하면서 결국 여야가 11억 원 기준의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기재위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조세 소위 직후 2%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야당의 12억 원 기준 상향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오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올해 2분기 1회서번 근로 사업소득이 늘었는데도 가계 총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들었습니다. 가계소득 감소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 수혜금이 이번 분기엔 감소하며 총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을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업소득은 3.6% 늘어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이전 소득은 28.6%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LH 임대상가와 산업단지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고 이번 연장 조치로 입점자 1,833명이 15억 6천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받게 된 겁니다. LH 임대산단 입주기업 128개사도 올해 연말까지 15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H는 또 임대산단 입주기업이 임차 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 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철거 이행 보증금 감면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100만 가입자를 만든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되면서 지금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지포인트 운영하는 머지플러스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소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결제 포인트 플랫폼입니다. 가입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포함해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나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거래량은 매달 300억에서 400억 원을 기록할 정도이며 업계에서 추산하는 머지포인트 발행액만 1,000억 원입니다.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이유가 뭐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가맹점을 음식점 업종으로 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결제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 머지포인트는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 지급업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라고 시정 공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등록 못하고 머지포인트 결제를 중단하며 사실상 포인트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피해는 자연스레 머지포인트를 미리 결제해놨던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인트를 보통 10만 원 단위로 구매하니 소진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 다양한 구독형 상품까지 출시한 상태로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머지플러스가 그동안 한마디로 무허가격으로 영업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여 동안 덩치가 커지고 있음에도 머지플러스는 영업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도부터 선불전자 지급수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해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과 채팅창을 통해서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1,000억 원에 가까운 포인트를 판매하는 동안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감원이 미리 감독에 나섰으면 피해가 이리 커지진 않았다. 당장 그때 문제를 삼아서 피해자들을 최소화했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량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 위메프 등에서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용자들 환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8차 환불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8차라고 하지만 근데 몇 명에게 얼마의 금액이 환불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횟수만 늘린 즉 보여주기식 환불 아니냐며 머지플러스의 환불 절차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이용자 모두 환불받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기존에 포인트 부채 등이 있는 상태였고 현재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금감원이 경찰에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를 이용자들이 보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건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책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거론되는 건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 사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정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 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1,000만 원 제한 등 선불전자 지급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정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영국 등 주요국은 결제금의 100%의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만으로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금법은 전자금융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등록 업자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미등록 업체까지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탓만 할 게 아니라 대규모 폰지 사기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도 지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모주는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다라는 공모주 불패 신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 등 최근 공모가를 하회하는 신규 상장주가 늘며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모습인데요. 단순한 기업의 규모보단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증시에 입성한 롯데렌탈과 브레인즈 컴퍼니. 두 종목의 주가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롯데렌탈은 상장 첫날 5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모가를 하회하며 실망감을 안긴 겁니다.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라면 한 주당 3,500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반면 같은 날 상장한 브레인즈 컴퍼니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공모가의 2배인 5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6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모주 시장에 종목별 주가가 극단으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공모주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청약 경쟁률과 공모가의 적정성, 유통 물량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롯데렌탈은 부진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브레인즈 컴퍼니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방 산업의 성장 모멘텀과 업황에 따라 주가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기대감과 기업의 규모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가 새로운 점포를 열더라도 대대적 홍보나 개점 행사 없이 조용한 오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몰려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내일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문을 여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경기 지역 백화점 중 최대 규모이자 7년 만에 신규 출점 점포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개점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27일 대전에 아트앤사이어스를 개점하는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 신세계백화점이 5년 만에 새로 내는 점포이자 중부권 최대 규모의 전망대와 아쿠아리움, 호텔도 함께 열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별도의 개점식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전망대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한 상황. 현대 리바트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에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 리바트 김포점을 열지만 증정과 할인 행사 외에 대대적인 행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하나 갤러리아도 신규 점포인 광교점을 열며 개점일을 주말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형 개점 행사로 개점 초기 흥행을 이끄는 이른바 오픈빨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 현대백화점이 서울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개점할 당시 인파가 몰리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픈하는 만큼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 대대적인 홍보보단 고객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액대별 상품권 사은 행사와 브랜드별 다양한 할인을. 이에 롯데는 에어 퓨어 게이트와 열화상 AI, 접근 인식 엘리베이터 버튼 등 첨단 방역 기술들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공간 만들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경제 주체 사이의 힘의 균형을 확보하라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경영 개선, 기술 개발 또는 역량을 좀 보강하면 자기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단가 우려치기 같은 형태로 경영 성과를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납품 및 하청업체 등의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에 대해서도 통감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인재를 고용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한 만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한 만큼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 지원, 코로나19 피해 업종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 획일적 주 52시간제 보완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완성차 업체가 취급 가능한 중고차 대수를 결정하는 전체 물량 기준입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250만 대 중 10%인 약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량 130만 대 10%만 완성차 업체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합의 내용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제네시스가 첫 번째 전기차 GV60를 공개하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 라인업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고급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GV70와 GV80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 중 가장 낮은 숫자인 60이 부여됐습니다. 외관은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이 바탕이 됐습니다. 전면부는 두 줄의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이 배치됐고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팬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클램쉘 후드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차 천장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형의 크로스오버 형태로 역동성을 높였습니다. 내장에선 여백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그란 모양의 전자변속기 크리스털 스피어입니다. 시동을 켜면 둥그런 모양이 회전하면서 변속 조작계가 나타나고 시동을 껐을 땐 무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V60는 이르면 하반기 출시됩니다.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등의 재원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격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6천만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GV70 전기차와 GV80 전기차 등 기존 모델 기반 파생형 전기차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 5일 상반기 공장 가동률을 약 20% 끌어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5일 상반기 양사의 전체 공장 가동률은 89%로 작년보다 19.6% 올랐습니다. 현대차 미국 엘레베마 공장의 상반기 가동률은 작년 대비 27.9%포인트 증가한 82.7%,
기아 조지아 공장은 76.1%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호전됐는데요. 상반기 현대차 미판매 법인은 3,170억 원, 기아는 6,457억 원의 순손익을 냈습니다. 수소 저장 솔루션 전문기업 일진 하이솔루스가 9월 상장을 앞두고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소 저장 솔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장 후 2023년까지 설비 투자에 1,443억 원을, 지역 및 제품 다각화와 연구 개발에 420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또 24일과 25일 양일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9월 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영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동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밤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소나기 대신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 사이 내릴 때가 있겠고요. 아침에는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에,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31도, 부산 29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낮 기온도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